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호 교수입니다.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차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부터 많이 왔습니다. 소화 흡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을 통해서 다량 무기질까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유기물의 구성 성분인 탄소와 수소, 탄소, 질소를 제외한 원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한 개의 화학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량 무기질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상인 것을 우리가 다량 무기질이라고 하고요. 오늘 배우게 될 이 미량 무기질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무기질을 우리가 미량 무기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철이나 아연, 요오드, 구리, 불소, 셀레늄, 극미량 무기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반도체도 아닌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량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무기질에 포함되지 않지만 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미량 무기질 첫 번째 시간에는 철이나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요오드나 구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9장 다량 무기질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칼슘은 체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로 체중의 1.5에서 2%를 차지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인체 내의 칼슘의 99%는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가 혈액 및 체액에 존재하면서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칼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칼슘의 생리적 기능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칼슘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노년 후에 찾아올 수 있는 골다공증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량 무기질은요, 인인데요. 칼슘의 사촌이라고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인은 칼슘 다음으로 체내에 다량 존재하는 무기질로 체중의 약 0.8에서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중 80%는 칼슘과 불용성 결정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이것은 인산칼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뼈와 치아 조직을 형성하고 나머지 20%는 근육과 장기, 체액 등에 분포합니다. 인의 생리적 기능과 결핍시의 내용은 칼슘과 비슷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동식물의 모든 체세포에 존재하는 양이온으로 체중이 60kg인 성인의 경우 체내에 약 20에서 28g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칼슘 및 인과 결합하여 뼈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근육과 다른 연조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은 세포 외액의 주된 양이온으로 약 50%는 세포 외액에, 약 10%는 세포 내액에 존재합니다. 나머지 40%는 골격 표면에 존재하고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은 필수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병의 하나인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나트륨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칼륨인데요. 칼륨은 세포 내액의 중요한 양이온으로서 신체 총량의 약 95%가 세포 내에 존재합니다. 또한 칼륨은 체내의 대표적인 전해질로서 60% 이상이 물로 구성된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외의 칼륨 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염소인데요. 염소는 세포 외액의 중요한 음이온으로서 주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짝 이온으로 작용합니다.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을 짝 이온이라고 하죠. 염소는 체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위액에 다량 존재하고 나트륨과 결합하여 소금의 형태로 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다량 무기질인 이 황인데요. 이 황은 대부분의 무기질은 체내에서 이온 형태로 작용하지만 이 황은 체내에서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다량 무기질에 대한 복습을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량 무기질에 들어가기 전에 미량 무기질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미량 무기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이유는 현명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미량 무기질의 강의 내용을 알아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것을 우리가 미량 무기질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철이나 아연, 요오드, 구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미량 무기질을 배우기 전에 나는 미량 무기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퀴즈 문제를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질문에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철이 결핍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빈혈이다.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 결핍되면 철과 빈혈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빈혈은 철 결핍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늦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항상 식단을 통해서 철의 부족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철이 결핍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빈혈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알아볼게요. 철은 체내에서 가장 많이 있는 무기질이다. 정답은 X입니다. 체내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고 있는 무기질은 칼슘이죠. 이 칼슘은 체내의 1.5에서 2%의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다량 무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두 문제의 퀴즈는 모두 X이네요. 그러면 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철은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결핍증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결핍이 굉장히 쉬운 무기질로 식사 섭취량이 적거나 철 함량이 낮은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철은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서 여기서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은 우리가 얘기하는 햄철인데요. 주로 척추 동물의 적혈구 속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철분이 포함된 단백질이며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고, 이 미오글로빈은 근세포 속에서 있는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햄 단백질로 적색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포유류의 근육을 붉게 염색하는 물질을 우리가 미오글로빈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햄철이라고 했는데요. 이 햄철의 구성 성분으로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열량 생산을 위한 산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주요 구성체를 작용하여 페리틴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는데, 이 페리틴은 우리 몸에 철을 저장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페리틴이라고 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페리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철은 소장 상부인 십이지장과 공장에서 주로 흡수되는데요. 철의 흡수율은 낮은 편으로서 식사로 섭취한 철의 약 10%만이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체내 요구량이 높아지거나 철이 부족한 경우 철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함께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흡수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나 소 같은 경우에도 철이 부족하면은 철문이라든지 바닥을 잡고 핥는 흙을 먹는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기는 음식을 자꾸 잘 먹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 10-1에서 보면은요, 철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흡수를 중진시키는 인자와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수를 증진시키는 인자는요, 육류나 가금류, 어류에 함유된 햄철이고, 비타민 C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C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나 소장의 산성의 환경도 중요하고요. 신체의 요구도 증가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방해하는 인자는요, 분자량이 큰 식이섬유는 흡수가 덜 되고요. 과량의 식이섬유가 있다라든지 과량의 무기질, 유액 분비가 감소된다든지 감염 및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에 철은 햄철, 이 햄철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처럼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철분의 형태를 우리가 햄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햄철과 비햄철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햄철의 흡수율은 20에서 25% 정도로 비햄철의 흡수율인 5%보다 높습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서 헤모글로빈과 같은 철 운반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철입니다. 육류나 가금류, 어류와 같은 동물성 식품의 철분 중에서 약 40%는 햄에 결합되어 존재하는 햄철이고, 나머지 60%는 비햄철입니다. 생선 및 가금류는 함께 섭취된 식사 중에 다른 식품 중으로부터 공급되는 철의 흡수도 증가시키는 요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MFP 요소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반면 곡류나 채소 등의 식물성 식품의 철은 모두 비햄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타민 C 아까 강조했는데요. 비타민 C의 섭취나 위산 분비 등으로 위의 환경이 산성화되면 식품 중에 철이 흡수되어 좋은 형태인 이가의 철 이온으로 전환되어 철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비타민 C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연산이나 젖산과 같은 유기산도 철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에는 체내 철 요구량이 높아지므로
철 흡수율이 오토매틱 형식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철의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주로 철과 결합하여 불용성 분자로 만들거나 소장 점막의 흡수 세포를 통과할 수 없는 분자량이 큰 식이 성분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콩류나 곡류에 많이 함유된 피틴산,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수산, 차에 많이 함유된 딴닌 등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시금치에 과량 함유된 수산이나 차에 많이 함유된 딴닌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식이섬유소의 과량 섭취도 영양소의 장내 통과 기간을 단축시켜서 철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무기질의 섭취량이 많으면 흡수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철의 흡수를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위절제 수술이나 노화에 의한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액의 분비가 감소되면 철의 흡수율이 또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 및 설사 등의 위장 질환도 철의 흡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차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요, 차의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에 덜 익은 과일이라든지 감, 쑥, 오미자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수소와 같은 곡류에도 들어있는 것이 딴닌입니다. 대부분의 딴닌은 햄철의 이용을 떨어뜨리며 무기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내 무기질의 흡수와 이용을 저해시킵니다. 딴닌은 수렴 작용에 있어서 체내에서 점막 표면의 조직을 수축시켜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고, 차에 들어있는 딴닌은 지방의 분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흡수된 철은 혈액에서 철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에 결합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되어 사용되고, 여분의 철은 페리틴의 형태로 간 등에 저장되는데요. 이 페리틴은 철 저장 단백질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장된 철은 체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이동되는데, 철은 주로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의 합성에 사용되어 체내에서 필요한 곳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적혈구는 120일간의 생존기간을 가진 후 간이나 비장에서 파괴되는데, 이때 빠져나온 철의 대부분은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데 재사용됩니다. 흡수된 후 재사용되지 않은 철은 주로 담즙이나 장점막 세포의 탈락 등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출혈이나 여성의 생리 등을 통해서 적혈구 형태로 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신 여성분들은 철의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철의 대사 과정을 이해하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음식이 철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섭취되면서 철이나 철에 의해서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철이나 페리틴은 대변으로 배설되는데요. 이것은 근육의 미오글로빈을 통해서 이동된다든지 트랜스페린이나 철에 의해서 간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조혈작용이나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고요, 출혈 등에 의한 철 손실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해서 배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의 대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철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의 생리적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의 전달과 저장이고, 두 번째는 효소와 조효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산소의 전달과 저장은요, 철은 신체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철의 약 70%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 운반을 돕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지요. 따라서 철 공급이 너무 낮으면 철결핍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어지러운 현상이겠죠. 체내 철의 5%는 근육의 미오글로빈 형태로 존재하며 근육 조직의 산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효소와 조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며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인 카르니틴 세포막의 구성 물질인 콜라겐의 합성 등에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도 관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철의 생리적 기능 두 가지, 산소의 전달과 저장, 그 다음에 효소와 조효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철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 결핍증은 체내 철 저장량이 부족한 상태로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내는 영양 결핍증입니다. 주로 영유아나 사춘기 청소년, 임산부 등에서 결핍 증세가 흔히 나타나는데요. 체내 철 저장량이 고갈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철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정상적으로 낮으면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되는데요. 여기서 헤마토크리트 수치는 혈액 내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 비율을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이처럼 철이 결핍되면 크기가 작고 혈색소의 농도가 낮은 적혈구가 생성되므로 소적혈구성 저색소성 빈혈이 나타납니다. 빈혈을 여러분 다 아시죠? 빈혈의 경우는 나타나는 증상이 피곤함이라든지 두통, 짜증, 무기력, 창백한 안색이라든지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일 수행 능력의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빈혈 조심하기 바랍니다. 생화학적 검사 결과 빈혈로 판정이 되면 이미 체내 철 결핍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므로 평상시 철의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철의 결핍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표 10-2에 보면은 철 영양 결핍의 지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의사들이 판정하는 지표는 혈액의 검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판정하는 지표는 헤모글로빈의 농도라든지 헤마토크리트 수치라든지 아까 설명드렸죠. 혈액 내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 비율을 우리가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혈청의 페리틴의 성분이라든지 혈청의 철 성분이라든지 트랜스페린의 포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 영양의 판정의 지표를 나타납니다. 이 지표의 정의는 오른쪽에 정의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범위는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겠죠. 헤모글로빈의 정상의 농도는 남자가 100ml당 14에서 18g, 여성이 12에서 16g이라는 거 아셔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사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철의 과잉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철 과잉증은 영양 보충제나 철 분제를 과잉으로 복용하여 인체의 저장 능력 이상으로 철이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보통 여자들보다 남자에게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과 같은 철을 저장하는 기관들이 손상돼서 심장질환도 야기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철 농도가 너무 증가하는 경우는 박테리아의 성장에 좋은 조건이 되어서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철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철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이 10mg이고 성인 여자는 하루 14mg으로 남자보다 많습니다. 임산부는 임신기 전체 기간 동안 24mg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철의 보충제를 통해서 과잉 섭취했을 때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한 섭취량 45mg을 설정해서 임신부나 수유부를 통한 모든 성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1일 철 섭취 기준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는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평균 필요량이 8mg 하루, 권장 섭취량이 10, 상한 섭취량이 45mg입니다. 여성의 경우 평균 필요량이 11로 남성과 동일하고 권장 섭취량도 동일합니다. 반면에 상한 섭취량은 남성보다 5mg이 많은 45mg이고요. 임신부나 수유부도 8에서 10mg 정도의 추가의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의 주요 급원식품을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표는 100mg당 함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돼지 간을 포함한 부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에 철이 많이 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멸치라든지 시리얼, 굴, 대두, 순대, 당면, 시금치, 보리, 쇠고기, 달걀, 두부 등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돼지 부산물이 45mg에는 8.06mg의 성분이 들어있고요. 순대나 굴은 아주 좋은 철의 근본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의 강화를 시킨 시리얼이라든지 보리에도 철이 많이 들어있어요. 흡산이나 칼륨이 많은 이 시금치라든지 멸치, 대두, 당면, 소고기, 두부, 달걀 등의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 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미량 무기질인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연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특히 간이나 췌장, 신장, 뼈, 근육에도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아연은 세포의 증식과 성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및 알코올의 정상적인 대사를 조절하는 2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과 관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을 포함한 영양제를 우리가 많이 찾는데요.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연은 대부분 다른 영양소와 같이 소장에서 흡수되는데요. 소장 내 아연 농도가 높을 때는 확산에 의해 흡수되고 농도가 낮은 때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혈액으로 운반됩니다. 흡수된 아연 중에 30에서 40%는 간으로 운반되어 저장하고 60에서 70%는 신체의 다른 조직에 사용됩니다. 장세포 내에는 메탈로티오네온이라는 아연 흡수의 향산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어서 아연의 흡수를 돕습니다.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혈액으로 이동되지 못한 아연은 소장 점막 세포와 함께 대변으로 배설되며 나머지는 소변이나 피부, 땀 등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아연의 흡수 경로를 알아볼게요. 인체를 통해서 아연이 흡수가 되면 소장 내에 흡수가 되고, 이것은 능동수성과 확산을 통해서 운반체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요. 이것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흡수 경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과 능동수성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표 10-5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흡수를 증진시키는 인자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나 구연산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방해하는 요인은 식이섬유나 철, 구리, 칼슘, 인, 피틴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를 섭취한 아연의 10에서 30% 정도가 흡수되어 이용되는데요. 아연의 흡수율은 식사의 구성 요소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영양 성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육류나 어패류, 간 등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아연의 흡수를 높이는 반면, 고식이섬유 식사나 아연과 불용성의 화학물질을 형성하는 피틴산은 아연의 흡수를 낮춥니다. 아연은 철이나 구리 등 다른 무기질과 경쟁적으로 흡수되므로 다른 무기질의 섭취량이 많으면 흡수가 저해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연은 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성장 및 면역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아연은 세포의 증식과 성장, 열량 영양소와 알코올의 정상적인 대사, 그리고 체내에 유리한 유리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많은 효소들의 구성 성분으로 체내에서 중요한 대사 과정과 반응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과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는데요. 아연은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여 단백질 대사와 합성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연의 결핍 시 성장이 지연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연을 포함한 식단을 잘 먹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처의 회복을 돕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외에도 인슐린과 복합제를 이루고 있어서 탄수화물의 대사와도 관련이 있으며, 비타민 A의 이용이라든지 미각, 갑상선 기능, 상처 치유, 정자 생성 기능과 뼈 발달 등에도 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정자를 생성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연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아연의 결핍증은 1960년대 중동 지역에서 처음 보고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식이섬유와 피틴산을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심한 성장 부진과 성적 성숙의 지연이 식사 중에 아연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연의 결핍은 동물성 섭취가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장 지연, 야맹증, 탈모, 식욕 부진, 감염 증가 등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연을 보충하면 증상이 개선되고, 어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연은 비교적 독성이 없는 원소지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구토나 설사, 피로감, 면역 기능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아연의 과잉 공급은 다른 무기질이나 특히 철, 구리의 흡수를 억제하여 빈혈 등의 증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1일 아연 섭취 기준을 그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하루 필요량은 9mg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10mg이고 상한 섭취량은 35mg입니다. 여성도 동일하고요. 임신부나 수유밀은 추가로 2에서 5mg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은 매일 인체로부터 손실되기 때문에 항상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 및 청소년기 어린이들에게 중요한데요. 임산부와 같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연 필요량이 많다는 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자 10mg, 성인 여자가 8mg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는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필요하므로 체중에 비해서 많은 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수유부는 각각 10.5에서 13mg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연을 만성적으로 과다 섭취할 때는 적혈구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구리 영양 상태가 저하되므로 한국인의 아연 상한 섭취량을 35mg을 하루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아시고 계시듯이요. 아연은 굴이나 조개류, 육류, 간 등과 같은 고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곡류의 배아와 외피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전곡류 제품도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아연에 좋은 급원이 됩니다. 채소나 과일류, 정제된 식품에는 아연의 함량이 낮고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아연과 결합하여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유아의 경우는 아연 흡수가 잘 되는 모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국인의 아연 급원 식품과 함량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굴이나 시리얼, 돼지 부산물, 소고기, 간, 멸치, 대두, 살코기, 돼지고기, 살코기, 현미, 시금치, 새우, 오징어 등의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아연의 주요 급원 식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 굴은 아연의 좋은 급원입니다. 가을철이나 초겨울에 굴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굴 80g에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이 넘는 12.2mg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돼지 부산물과 시리얼, 쇠고기, 간, 현미, 새우, 시금치,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 멸치 등의 아연이 좋은 아연의 급원 식품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무기질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철은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결핍증을 나타나고 있을 만큼 결핍되기 쉬운 무기질로서 식사 섭취량이 적거나 철 함량이 낮은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은 빈혈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이고요. 두 번째, 이 아연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특히 간이나 췌장, 신장, 뼈, 근육의 높은 농도로 발견되면서 세포의 증식과 성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및 알코올의 정상적인 대사를 조절하는 200여 가지 이상의 효소작용과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나 수유부, 성인의 경우에는 아연의 충분한 섭취를 필요로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철과 아연의 좋은 급원인 굴, 생굴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0장 밀양무기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밀양무기질의 차는요, 요오두, 구리, 불소, 셀레늄, 극밀양무기질과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엄밀히 따지면 무기질이 아니지만요, 부록으로 있으니까 따로 구분해서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철과 아연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철은요, 철은 체내에서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서 산소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열량 생산을 위한 산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주요 구성체로 작용하며 페리틴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에 철을 저장하는 단백질의 이름이죠. 철의 생리적 기능도 중요한데요. 산소 전달과 저장과 효소와 조효소의 작용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철의 결핍증은요, 대표적인 것이 빈혈인데요. 이 빈혈은 피곤함과 두통, 짜증, 무기력, 창백한 안색, 추위에 대한 민감도 증가, 일 수행 능력의 감소 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에 대한 과잉증도 있는데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흔합니다. 간과 같은 철을 저장하는 기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심장질환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철에 대한 급원 식품도 중요한데요. 돼지 간을 비롯한 부산물, 멸치와 시리얼, 굴, 대두, 순대 등이 철의 주요 급원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아연에 대한 복습을 해볼게요. 아연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특히 간이나 췌장, 신장, 뼈, 근육에도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이 아연은요, 세포의 증식과 성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및 알코올의 정상적인 대사를 조절하는 무려 200여 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과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아연의 기능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장 및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아연은요, 정자 생성의 구성 성분으로 배웠던 기억도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연의 결핍증은요, 동물성 섭취가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지연하게 된다든지 야맹증이 나타나고 탈모나 식욕부진, 감염성이 증가될 수 있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연의 주요 급원 식품은요, 굴이라든지 시리얼, 돼지 부산물, 소 부산물, 멸치, 대두에 많이 있는데요. 굴은 아연의 좋은 급원 식품이므로 남성들에게 좋다라는 인식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밀양 무기질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밀양 무기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볼게요. 요오드를 과량 섭취하거나 극소량 섭취해도 갑상선 비대가 나타날 수 있다? OX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yes입니다. 요오드는 일반적으로 갑상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합성에 필요한 요오드를 얻기 위해서 혈액으로부터 요오드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축적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통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여 혈중 요오드 농도가 낮아지면 갑상선은 요오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비대해집니다. 또한 요오드 섭취량이 일일 2mg 정도 되면 과행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기능이 과다하게 활동하여 기초 대사량률이 높아져서 자율신경계 장애를 유발하여 안구 돌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이 툭 튀어나온 사람 보셨죠? 그래서 요오드를 과량 섭취하거나 극소량을 섭취해도 갑상선 비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갈게요. 불소는 충치 발생을 억제하므로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 불소는 충치와 관련돼 있다고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수돗물에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첨가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불소 섭취량이 일일 6mg으로 이것보다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뼈나 치아에 불소가 과다하게 침착되어서 반전 모양이 생기는 불소증이 생기며 이것이 심하면 골격과 신장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식수에 첨가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사에 의해 따로 처방되지 않는 한 불소 보충제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소가 첨가된 영양제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미량 무기질 요오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오드 하게 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상선과 관련돼 있는 무기질이다라는 내용과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요오드는 체내에 극소량으로 존재하는 미량 무기질이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으로서 체내 대사를 조절하고 체온 유지라든지 생식, 성장 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오드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요오드의 흡수와 대사는요, 소장에서 요오드 이온의 형태로 흡수되어서 갑상선에서 호르몬 합성에 이용되며 나머지는 체내에 머물다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림 10-5에서 보시는 그림은요, 요오드의 흡수와 대사 과정을 보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인체 내에서 소장에서 흡수된 이 요오드는 혈장을 통해서 신장으로 이동되는데요. 3분의 1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변해서 티록신 합성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티록신은요, 갑상선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이 혈장에서 신장으로 이동되거나 일부는 소량의 요오드는 땀이나 대변으로 배설되고요. 소변으로도 배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장 단백질로서 요오드는 티로글로불린의 티로신기에 결합되어서 활용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오드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이름인 트리요오드 티로닌, 이것과 티록신의 합성에 사용됩니다. 이 티록신은 갑상선 호르몬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이 티로신과 요오드가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계 호르몬으로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열 생산을 자극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며 뇌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신체 발달이 저하되고 뇌의 발달의 손상으로 뇌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 중요합니다. 그림 10-6에서 보면은 요오드의 구조식을 보시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오드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한 요오드를 얻기 위해서 혈액으로부터 요오드를 받아 지속적으로 축적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통해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혈중 요오드 농도가 낮아지면서 갑상선은 요오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비대해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단순 갑상선종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토양의 요오드 함량이 낮은 지역이나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조류의 섭취가 저조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체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서 갑상선이 비대해지고 그것이 기관지에 압박을 가해서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요오드를 공급해주면 갑상선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여 회복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갑상선 기능 부전증은 성인은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데요.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면 권태감이라든지 무기력, 추위에 대한 민감증,
월경, 불순 등의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임신 기간에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태아의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출생 후 정신 박애라든지 성장장애, 외소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크레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크레틴은 병 이름인데 이처럼 요오드는 임신 기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먹어왔던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미역국을 먹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생기게 되는 단순 갑상선종과 갑상선 기능 부전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요오드가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생기는 요오드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오드 섭취량이 하루 2mg 이상이 되면 과잉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해조류를 아주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식품으로 어느 정도 섭취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보충제 등을 이용해서 요오드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바세도우시병이라고 하는 갑상선 중독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바세도우시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병의 이름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활동하여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 자율신경계 장애를 유발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구 돌출이 일어납니다. 보통 40살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요오드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갑상선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1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 섭취가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요오드 권장량은 하루 150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되었고 임신부와 수유부의 경우에는 하루 추가 권장량이 각각 90마이크로그램, 1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안전 상한 섭취량 범위는 성인의 경우 24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요오드는 미역이나 김 등의 해조류나 해산물에 풍부합니다. 일반 상식이죠. 식물성 식품의 요오드 함량은 낮은 편이나 토양 내 요오드 함량과 가공 과정에서 따라서 그 함유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필요량은 95마이크로그램이고요. 권장 섭취량은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상한 섭취량은 2400으로 비교적 안전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은 임신부와 수유부는 항상 2인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요오드의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의 주요 급원 식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오드는 건미역이라든지 김 등 해조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해조류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어서 5000년 이상 동안 전통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요오드의 주요 급원식품은 메추리알이라든지 분유, 쥐치포, 멸치, 달걀, 아이스크림, 꽁치, 우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오드의 주요 급원식품을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건미역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건조된 미역의 10g은 291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음으로써 성인 1일 권장 섭취량 150마이크로그램의 충분 섭취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건미역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메추리알, 달걀, 김, 분유, 아이스크림, 쥐치포, 꽁치, 멸치, 우유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걀이나 메추리알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요오드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구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리는 체내 근육과 간, 심장 등에 주로 존재하며 여러 효소의 성분으로 작용하여 그 기능이나 대사면에서 철분과 유사한 점이 많은 원소입니다. 구리의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리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는데요. 구리의 흡수는 아연과 마찬가지로 장벽에서 메탈로티오네인에 의해 조절되는데 메탈로티오네인은 생물의 세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속 묶음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식사를 섭취한 구리의 흡수율은 섭취량이나 체내 구리 필요량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철이나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구리의 흡수율이 감소시킬 수가 있으나 식이섬유나 피틴산은 구리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흡수된 후에도 주로 알부민과 결합하여 이동되며 대부분은 간으로 들어가 셀룰로플라스민을 합성합니다. 셀룰로플라스민은 혈액 내 주요 구리 운반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혈액 내 구리를 95% 운반하는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구리는 필요시 셀룰로플라스민의 형태로 혈액을 통해 필요 조직으로 이동하는데요. 구리의 배설은 주로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구리의 대사 과정을 그림 10-11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혈액에 들어온 결합된 알부민과 구리는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은 담즙 구성 성분을 통해서 배설되기도 하고 혈액 내 주요 구리 운반 단백질인 셀룰로플라스민의 합성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액 내 구리를 95% 운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리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리의 체내 기능은 철하고 비슷하다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 예방이고, 두 번째는 결합 조직을 합성하고, 세 번째는 여러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빈혈의 예방은요, 구리가 주성분인 셀룰로플라스민은 철 이온을 2가에서 3가 이온으로 산화시켜서 철을 쉽게 소장 세포 내에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구리는 헤모글로빈과 햄과 글로빈 부분의 합성에 관여하여 헤모글로빈의 합성을 돕고 간에서 저장 철인 페리틴을 방출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빈혈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 조직을 합성한다는 얘기인데요. 구리는 결합 조직 단백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교차 결합을 하는데 작용하는 효소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리는 골격 형성과 심장 순환계의 결합 조직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리의 기능은요, 여러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의 작용인데요. 구리는 여러 다양한 효소들의 구성 성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일부분으로 작용하여 ATP 형태에 기여하고,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유데이즈 등의 반응을 촉매함으로써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슈퍼옥사이드 디스유데이즈는 항산화 효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구리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리의 결핍증은 드문 편이나 우유를 먹는 영아라든지 조산아라든지 영양 불량에서 회복되는 상태의 영유아나 환자 등에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핍 증세로는요,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감소증, 무기질이 빠져나옴으로써 인한 골격의 비정상화라든지 머리카락의 피부 탈색, 엘라스틴 형성 손상 등이 있으며, 조혈작용 부전과 뇌 손상이 나타나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유아에게 나타내는 구리 결핍증의 초기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구리의 과잉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구리의 과잉 섭취에 의한 과잉증으로는 적혈구 파괴에 의한 빈혈이라든지 신장 세뇨관의 손상, 간의 손상,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윌슨병은 구리의 대사 이상으로 간과 뇌에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유전성 질환으로 구리의 대사가 되지 않아서 구리가 정상적으로 담즙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간이나 뇌, 신장, 각막에 축적되어서 이들 장기의 갈색이나 녹색이 나타내는 질환으로 보통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병입니다. 상식적으로 윌슨병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리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자가 850 마이크로그램, 여자가 650 마이크로그램, 임신부와 수유부의 추가 권장량은 각각 130과 48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루 10mg을 간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 성인의 상한 섭취량으로 정하였습니다. 구리가 풍부한 식품에는 내장 고기인 간과 굴, 새우 등의 해산물이고, 두류와 곡류 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나 과일이나 채소, 우유에는 구리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인의 구리의 급원 식품량은 다음 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1일 구리 섭취 기준은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평균 필요량은 6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권장 섭취량은 850, 상한 섭취량은 10,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여성은 약간 적거나 동일한 함량이고요. 임신부와 수유부는 추가로 더 섭취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리의 주요 급원 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당 주요 함량의 급원식품은 간을 포함한 소의 부산물이고, 굴, 대두, 게, 낙지, 새우, 오징어, 고사리, 보리, 두유 등입니다. 주목해야 될 일은 육류나 해산물 등에 구리가 많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소의 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구리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간 45g이면 한 스푼이 약간 넘는 양의 분량인데요. 이곳의 구리의 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충분히 넘어가는 6,427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굴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각각류인 게나 낙지, 새우, 오징어, 고사리, 보리, 대두, 두유 등에도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불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는 일반적으로 뼈와 치아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매일 먹는 수돗물에도 불소의 의도적인 첨가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불소는 인체에 존재하는 불소의 양은 아주 미량이지만 뼈와 치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불소의 95% 정도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요. 불소는 아이들의 치아를 충치로부터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골 손실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약의 끝표면을 보시게 되면 불소함이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불소는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고요. 흡수율이 좋아서 섭취된 불소의 80 내지 90%가 흡수가 됩니다. 조물주는 구하기 어려운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소의 배설은 주로 소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설량이 많아집니다. 불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불소는 뼈와 치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칼슘이나 인과 함께 결합하여 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플루오르아파타이트 결정을 형성하는데요. 이 플루오르아파타이트는 인산염 광물의 이름입니다. 자, 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분이 치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충치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므로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를 첨가하거나 치과에서 치아 표면에 불소를 도포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소는 뼈에서 무기질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서 노년기의 골다공증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무기질이죠. 그러면은 불소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불소가 결핍되면 충치 발생률이 증가하고 노년기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소가 첨가된 식수나 음료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사용은 결핍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소 섭취량이 1일 6mg 이상 정도가 되면 뼈나 치아에 불소가 과다하게 침착되어서 반점 모양이 생기는 불소증이 생기며 심하면 골격과 신장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식수에 첨가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사에 의해서 따로 처방되지 않는 한 불소 보충제를 첨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소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불소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위한 불소의 권장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충분 섭취량은 성인이 남녀 각각 3.4mg과 2.8mg입니다. 한편 식사나 식수, 영양보충제 등을 통해서 섭취되는 불소량은 하루 10mg을 넘지 않도록 상한 섭취량을 정하였습니다. 불소가 함유된 식품으로는 육류나 어류, 차 등에 있으며 불소가 첨가되어 있는 식수나 불소가 첨가한 치약이나 구강청정제 등으로부터 불소가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불소의 기본식품의 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의 기본식품은요 100g당 함량을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데요. 홍차나 녹차, 적포도죽, 커피, 콜라, 옥수수 전분, 백미, 체다치즈, 참치 통조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 소고기 등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홍차와 녹차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차는 똑같은 차나무에서 수확이 됩니다. 홍차는 차잎을 발효시켜 산화시키면서 진한 향과 맛을 낸 것이 홍차이고요. 녹차는 덕는 방식으로 산화를 막아서 향과 맛이 가벼운 차입니다. 홍차와 녹차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1일 불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나이 성인 기준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루 3.4mg이 충분 섭취량이고 상한 섭취량이 10mg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남녀 동일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미량 무기질인 불소에 관련돼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미량 무기질 두 번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량 무기질 요오드는요, 체내 극소량으로 존재하는 미량 무기질이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으로서 체내 대사를 조절하고 체온 유지나 생식, 성장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리는요, 체내 근육과 간, 심장 등에 주로 존재하고 여러 효소의 성분으로 작용하고 그 기능이나 대사면에서 철분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원소라고 아시고 계십시오. 구리의 기능은 마찬가지로 철과 비슷한데요. 빈혈 예방과 결합 조직을 합성하고 여러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배운 불소인데요. 불소는 인체에 존재하는 불소의 양이 아주 미량이지만 뼈와 치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불소의 95% 정도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요. 불소는 아이들의 치아를 충치로부터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골 손실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에는요, 홍차와 녹차, 적포도주, 커피, 콜라, 옥수수 전분, 백미 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5가지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셀레늄과 망간, 몰리브덴, 크롬과 같은 극미량 무기질과 물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미량 무기질 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셀레늄하고 이번 시간에는 극미량 무기질, 다시 얘기하면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인체의 구성 성분 중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요오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오드는 체내에 극소량으로 존재하는 미량 무기질이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으로서 체내 대사를 조절하고 체온 유지라든지 생식, 성장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해조류에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인데요. 구리는 체내 근육의 간이라든지 심장 등에 주로 존재하며 여러 효소의 성분으로서 작용하여 그 기능과 대사면에서 철분과 유사한 점이 많은 원소입니다. 철분과 마찬가지로요, 빈혈과 관련돼 있고 결합체 조직을 합성하고 여러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과잉증이 걸리면은 구리의 대사 이상으로 간과 뇌에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 질환인 윌슨병에 걸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소인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불소의 양은 아주 미량이지만 뼈와 치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이 불소는 95% 정도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요. 불소는 아이들의 치아를 충치로부터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골 손실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나는 미량 무기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다음 질문에 OX로 답하시오. 이번 시간에는 한 문제의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철의 흡수율을 높인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우리가 비타민 C에 관련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냄새가 납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식이 내에 철의 흡수를 높인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반면에 피틴산이라든지 탄닌산, 이 섬유소는 철의 흡수를 저해하죠.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미량 무기질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레늄은 인체 내에서 주로 간이라든지 신장이나 심장, 비장에 분포되어 있는 미량 원소입니다. 여러분,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 잘 아시나요? 인간의 복부 왼쪽 상단에 위치하는 이 림프기관을 우리가 비장이라고 하는데요. 몸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이 큰 비장의 역할은요,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노화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나 신장, 심장은 잘 알지만 이 비장에 대해서 모르는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레늄의 체내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 및 항암 효과가 보고되면서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셀레늄은 정상적인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자유기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효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면역 체계와 갑상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식품 중에 이 셀레늄은 대부분이 아미노산이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의 유도체와 결합되어 존재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쉽게 흡수되므로 다른 미량 무기질보다 생체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양 보충제인 무기 셀레늄의 형태로 공급되면 공급 형태가 흡수율에 따라서 50 내지 100% 범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잉 섭취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레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는 항산화 효소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루타티온은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글루탄산과 시스테인, 글리신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글루타티온이라고 하지요.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는 환원형의 글루타티온을 이용하여 독성의 과산화 물질을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켜서 중화시킴으로써 과산화 물질에 의한 세포막이나 세포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효소는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셀레늄은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유리 라디칼, 지난번에 배웠죠. 유리기라고도 하며 비공유 홀전자를 가진 화학종입니다. 이것은 강한 산화제로서 노화의 주요 원인이죠. 이 유리 라디칼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셀레늄이 충분한 경우 항산화 작용에 요구되는 비타민 E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고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셀레늄이 결핍되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약해지고 성장 저하라든지 심근 장애가 발생합니다. 중국의 캐시안 지방에서 처음 보고된 캐시안 병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캐시안 병은 셀레늄 결핍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된 고유명사인데요. 중국의 지역명이죠. 주로 어린이와 가임 여성들에게 나타내는 풍토병 심장 근육 질환으로서 셀레늄의 섭취가 낮을 때 일어나며 혈액과 머리카락의 셀레늄 함량도 높아지고 비타민 E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셀레늄 만성 중독은 머리카락과 손톱에 변화를 가져오고 피부병이나 신경장애,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한국인의 성인을 위한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은 60 마이크로그램이고 임신부와 수유비의 추가 권장량은 각각 4에서 1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식품과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총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상한 섭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육류의 내장과 해산물에 풍부히 들어있고요. 육류, 곡류, 버섯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리얼이나 곡류의 경우 셀레늄 함량이 다양한데 이는 식물이 자란 토양에 따라서 그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1일 셀레늄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나이 남자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평균 필요량은 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권장 섭취량은 60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400이고 여성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임신부와 수유부는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레늄의 주요 급원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송이버섯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g당 159.9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송이버섯이 비싼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프레시 송이버섯은 한 개에 몇만 원 하지요. 쥐치포, 렌치콩, 우리가 다른 말로 렌틸이라고 하는데요. 멸치라든지 미역, 해바라기씨, 서기버섯, 닭 부산물이라든지 정갱이, 메추리알, 국수, 피스타치오에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극미량 무기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극미량 무기질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것을 미량 무기질이라고 하면 아주 소량 필요로 하는 것이 극미량 무기질인데요. 여기에는 화학 원소로 표현되는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망간은요. 화학 원소가 Mn이죠. 이것은 원자 번호가 25번인데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원소는 총 118개입니다. 1번이 수소이고 118번이 오가네손이죠. 여러분 오가네손이라는 원소 아시나요? 첫 번째 이 망간은요, 말씀드렸듯이 화학 원소가 Mn이고 여러 금속 효소 중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방출시키고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합성, 탄수화물 대사, 간에서의 지방 방출 등에 관여합니다. 이 망간의 결핍 증상으로는 체중이 감소하고 일시적인 피부염이라든지 저콜레스테롤 혈증, 구토나 메스꺼움, 모발 탈색, 모발과 수염이 늦게 자라는 것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간은 식물성 식품에 널리 존재하고 필요량은 매우 소량이므로 일반인들에게 망간 결핍증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망간의 과다 섭취는 근육 조절의 손상이라든지 심리적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간과 중추 신경계에 많이 축적되면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 근육계 증상을 보입니다. 파킨슨 병은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면서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주 증상인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중내외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 사이에 정보 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몸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과거 미국의 유명한 헤비급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 병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하루 망간 섭취량은 남녀가 각각 4.0mg과 3.5mg으로 상한 섭취량이 11mg으로 정하여 식품과 보충제, 식수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총량이 이를 넘게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망간은 식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도정하지 않은 곡류라든지 그 제품, 녹색 채소, 과일류가 주요 급원입니다.
한국인의 망간 급원 식품과 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충분 섭취량이 4.0mg이고 상한 섭취량이 11mg입니다. 권장 섭취량과 필요 섭취량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임신부와 수유부도 상한 섭취량만 넓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망간의 주요 급원 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도정되지 않은 쌀에 많이 들어있듯이 현미에도 많은 양의 망간이 들어있습니다. 감이라든지 미숫가루, 보리, 대두, 시금치, 파인애플, 밤, 메밀국수, 고사리에도 망간이 들어있습니다. 망간의 주요 급원 식품을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곡류가 주성분인 미숫가루가 많이 들어있고요. 파인애플이나 밤, 현미, 보리, 메밀국수, 감 등에 들어있습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써 첫 번째 극미량 무기질인 망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몰리브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몰리브덴은 산화 환원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인 잔틴 산화요소라든지 알데히드 산화요소, 아황산염 산화요소 등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을 조효소라고 하지요. 유전적으로 이 효소가 결핍되면 대사 이상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를 필수 원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핍 증상으로는 정신적 변화와 황과 퓨린의 대사 이상이라든지 허약 증세와 혼수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몰리브덴 결핍이 드뭅니다. 몰리브덴은 비교적 독성이 적은 원소이므로 과잉증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설사라든지 느린 성장, 속도, 빈혈, 통풍 등과 같은 증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급원식품에는 전곡류라든지 견과류, 콩류 등 동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위한 몰리브덴의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각각 30마이크로그램과 25마이크로그램이고 상한 섭취량은 각각 600마이크로그램과 5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1일 몰리브덴 섭취 기준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평균 필요량은 25마이크로그램이고 권장 섭취량은 300, 상한 섭취량은 600입니다. 여성은 비슷하고요. 임신부와 수유부는 추가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몰리브덴의 주요 급원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먹고 있는 팥인데요. 295마이크로그램이 100g당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땅콩이라든지 강낭콩, 두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옥수수라든지 두부, 상추, 대추, 현미, 빵, 국수에도 소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도표를 통해서 1회 분량당 함량을 볼게요. 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옥수수, 강낭콩, 두부 순으로 몰리브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극미량 원소인 크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크롬의 주요 역할들이 보고되긴 했지만 인체 내에서 크롬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가 필요하고요.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질,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데요. 결핍 시 포도당 내성 감소 및 당뇨병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수분 오염이라든지 산업공해 산물의 과다 노출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지 피부 궤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독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크롬의 급원식품으로는 육류와 도종이 안 된 곡류 등으로 도종된 곡류보다 전곡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의 우리나라 성인 남녀 충분 섭취량은 각각 30마이크로그램과 20마이크로그램인데요.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충분 섭취량은 30마이크로그램이고 평균과 권장과 상한 섭취량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은 충분 섭취량이 20마이크로그램이고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5에서 20마이크로그램을 추가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롬의 주요 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치즈에 많은 양의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이라든지 간, 소고기, 전밀, 감자, 굴, 바나나가 주요 성분이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감자에 상당히 많은 크롬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습니다. 달걀이라든지 간, 전밀, 소고기, 굴, 크롬의 주요 급원 식품입니다. 이것으로서 세 가지 극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배운 미량 무기질과 극미량 무기질의 요약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소의 이름은요, 철이라든지 아연, 구리, 요오드, 셀레늄, 불소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미량 무기질이고, 극미량 무기질은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입니다. 여기서 생화학적 기능이라든지 권장량, 결핍증이나 과잉증보다도 우리가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더 몰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육류나 어패류, 가금류 등에는 철이나 아연,
구리 등이 많이 들어있고요. 해조류에는 요오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새우라든지 어패류, 육류에는 셀레늄이 들어가 있고요. 육류나 어류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리라든지 전곡류, 녹색 채소, 과일류에는 망간이 들어가 있고, 간이라든지 우유, 시금치, 완두콩에는 몰리브덴이 두번됩니다. 마찬가지로 달걀이나 전곡에는 크롬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극미량 무기질과 마지막 미량 무기질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인체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인의 신체는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별이라든지 연령, 체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함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근육 조직은 지방 조직에 비해서 수분의 함량이 높아지므로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질의 사람이 지방 조직의 함량이 높은 사람보다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수분 함량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인체에 함유된 수분은 그 분포에 따라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분되고, 세포 외액은 다시 혈액과 산질액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혈액 내외액은 수분의 통과가 용이한 반투과성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기질 균형에 따라서 수분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분 통과의 정도는 주로 전해질이라 일컬어지는데,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의 농도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체내 수분 함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갓 태어난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이 전체의 75%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1세의 경우에는 58%가 수분량이고요. 6 내지 7세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2%가 수분량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31에서 60세의 경우에 54.7%가 수분량이고요. 평균 수치입니다.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45%로 남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하죠? 다음으로는 체내의 수분의 분포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의 총 체액량은 45리터가 수분인데요. 이 중에서 15리터 정도인 세포 외액과 30리터인 세포 내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세포 외액은 혈액 내의 모세혈관벽과 세포 간질, 세포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액은 혈관 내액 3리터 정도를 차지하고요. 세포 간질은 혈액 외액의 12리터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체의 물의 요구량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변이나 땀, 호흡, 대변으로 손실되는 수분을 계속 보충해 줘야 합니다. 일반 상식이죠. 만약에 수분 섭취와 배설의 균형이 깨지면은 인체는 갈증을 느끼거나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단위 체중당 일일 수분 필요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요. 1세에서 6세의 경우에는 1kg당 90에서 100mg이고요. 7에서 10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kg당 70에서 85ml, 11세에서 18세의 경우에는 40에서 50ml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성인의 경우에는 kg당 30에서 35ml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 성인 필요량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0에서 2800ml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의 필요량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물의 체내 기능은 크게 8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상피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조직의 구성 및 체액량을 유지시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내 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체온 유지에 관여하며 윤활제 역할을 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운반한다는 것인데요. 물은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소기호가 H2O죠. 물은 에너지를 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어서 6대 영양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물의 체내 기능을 8가지로 요약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수분은 각종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세포 안으로 또는 혈액을 통하여 운반하여 세포 안에서 사용되거나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물은 세포 내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생성되는 반응 물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의 체내 기능은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것인데요.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질소 혼합물 등의 노폐물은 물을 매개로 해서 세포 밖으로 배출되며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어 신장이나 폐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극히 소량은 땀 성분에 섞여서 배출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내 기능은요, 눈, 입, 코,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물의 성분이 없다라면
끔찍하겠죠. 이처럼 눈, 코, 입, 피부 등의 상피세포 조직은 수분이 부족하면 점액의 분비가 원만하지 못하고 표면에 균열이 생기고 세균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면역력의 저하로 연결됩니다. 특히 인체의 피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며 이 일에 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체액의 구성 및 적절한 체액의 양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물은 혈액을 포함하여 세포 외액과 내액으로 구성하며 그 속에 포함된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투 과막을 통하여 이동함으로써 각 부위마다 적절한 양의 체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체내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는 것인데요.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화학 반응은 모두 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수분해라고 일컬어지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은 각각의 반응보다 물 한 문자가 더해지거나 떨어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돕는다는 것인데요. 인체는 열이 날 때 체표면을 통하여 땀의 형태로 수분이 증발시키면 이때 빼앗기는 기와열의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운 여름에 겨울에 비하여 갈증이 더 자주 나는 이유도 피부에서 체온 조절을 위하여 땀이 더 많이 증발되기 때문이죠. 자, 일곱 번째로는 윤활제 역할인데요.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연골과 뼈의 마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타액이라든지 소화기관, 호흡기관의 점액도 일종의 윤활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외부 쇼크로부터 충격을 흡수한다는 것인데요. 촉수는 촉수 속에 분포되어 있으며 촉수의 주변은 촉수액이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양수 역시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자라는 자궁에 수액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처럼 수분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체수분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내의 수분은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증가되는 경로를 보면 음료나 물 등의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것과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 그리고 식품 속에 함유되어 섭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에 배출되는 경우는 소변이라든지 장내에 배출되지 않고 대변에 섞인 것, 호흡을 할 때 내뿜는 공기에 포함한 수증기의 양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을 통해서 증발되는 양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온수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피부가 호흡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섭취와 배설의 총량은 각각 1450에서 2800ml의 범위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 소비되는 1칼로리는 1칼로리당 1.0ml, 어린이는 1.5ml 정도의 수분이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수분 섭취량이 부족될 수 있고 갈증 감각이 둔해지면서 신체의 수분 보유 능력이 저하되므로 특히 수분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식품 피라미드의 맨 아래 칸에 수분 섭취량을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수록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10-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내 수분의 생성과 배출량을 잘 설명해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인체에 생기는 수분이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체내 대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200에서 300ml이고요. 물로 섭취되는 것이 550에서 1500ml 대부분이죠. 식품에 함유된 수분이 700에서 1000ml입니다.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식품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2800 정도가 생성이 되고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대변이 150ml이고요. 신장이 500에서 1400ml입니다. 오줌이죠. 피부의 호흡으로 통해서 450에서 900ml가 나가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폐가 피부보다 적은 350ml가 나가서 총 수분 배출이 2800ml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생성과 배출량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탈수의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 탈수는 신체의 수분이 지나치게 손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분량이 감소하면 혈액량이 적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데요. 수분이 10% 이상 감소하면 혈압 저하로 심부전 및 심박수의 증가 등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20% 이상 감소하면 신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돼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체내 수분 공급량이 부족했던 사람은 회복이 되었어도 신장에 쌓여있던 대사물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자, 심각하죠. 그러면 수분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수분 과잉을 설명할게요. 수분이 과잉되면 세포 외액의 전해질 농도가 낮아져서 물이 세포 내액으로 들어가거나 칼슘이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의 경련이 오고 세포 외액의 감소로 혈압이 낮아서 우리 인체는 쇠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물을 과잉으로 많이 먹어서도 안 되겠죠. 이처럼 수분의 균형이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체수분의 균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소변의 배출량을 조절하며 갈증을 유발해서 수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체내 수분 균형 조절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체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외액의 나트륨이 증가하고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시상하부에서는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서 결국 수분을 마시게 되고요. 계속적인 수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체액량이 감소하고 부신피질인 알토스텔론의 분비로 인해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되고 혈액 삼투압의 증가에 따라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량과 갈증을 유발시킴으로써 수분의 섭취를 증가시키도록 하죠. 이러한 현상을 수분 균형의 조절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세 번째 미량 무기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미량 무기질인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울러서 극미량 무기질인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인체의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은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주차에 걸친 영양학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식품 영양학의 지식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지식과 지혜가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영양학을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